서울 외곽 불빛이 희미한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희망 편의점. 늦은 밤임에도 형광등 불빛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곱게 뒤로 묶은 머리카락, 편의점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초반의 여인. 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손님은 인사를 건네지 않고 바로 음료수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아 정희는 다시 진열대로 시선을 돌렸어요.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풍경.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편의점을 연 지도 어느덧 열해가 넘었네요. 처음엔 잠시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어느새 정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년 365일. 명절에도 문을 열었죠. 열면 손님이 있으니까요. 그게 정희의 삶이었습니다. 5,000원이에요. 계산대 앞에 놓인 상품들을 바코드 리더기에 찍으며 정희가 말했어요. 손님은 무뚝뚝하게 카드를 내밀었고 정희는 웃으며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면서 정희는 문득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늘 바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고 그럭저럭 살아오고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달빛. 예전에는 저런 달을 보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 바라볼 뿐이에요. 세 정거장 남았네. 정희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이 넘었네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편의점 문을 열기 위해서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는 날이었죠. 작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막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는 작은 공간, 그리고 안쪽에 자그마한 방 하나. 10평 남짓한 이곳이 정희의 전부였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은 정희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밥을 먹으며 정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장면. 정희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정희는 서둘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물 한 컵을 들이켜고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뭐가 다를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막 첫 번째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 정희. 그녀의 일상은 평온하지만 어딘가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의 이유를 정희는 아직 알지 못해요. 하지만 곧 그 빈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에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오늘도 편의점을 열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편의점에 도착하니 6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형광등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졌어요.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도착한 물품들을 진열하는 일. 정희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6시 45분.
시계를 확인한 정희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맘때면 항상 그 아이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라면 포트에 미리 물을 끓여두었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학생 남자아이. 이름도 모르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손님이지만 정희에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죠.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예상대로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키가 작은 편이고 마른 체형에 창백한 얼굴. 항상 입고 있는 더럽고 낡은 교복은 오늘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눈 밑에 있는 멍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가 인사했지만 아이는 고개만 살짝,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진열대로 곧장 향한 아이는 늘 그렇듯 같은 라면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 놓자 정희는 말없이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1,500원입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들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정희는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장갑도 없이, 그것도 새벽부터 밖에 나와 있다니. 라면 끓여줄까? 정희가 문득 말을 걸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관계였는데 오늘은 왠지 더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이는 잠시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정희는 미소 지으며 라면을 건넸어요. 아이는 봉투를 받자마자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 정희의 목소리에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카운터 밑에서 손난로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가져가. 많이 춥잖아.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난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편의점을 빠져나갔어요. 정희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왠지 가슴 아팠어요.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매일 이 시간에 라면을 사러 오는 걸까?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정희는 이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오늘은 핫초코 한 잔 어째? 하고 건네면 아이는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점차 경계를 풀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대화는 없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점점 더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아이의 모습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은 더 더러워졌고 얼굴에는 새로운 멍들이 생겨났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점점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눈빛이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학교는 잘 다니니? 어느 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희는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던 아이. 그렇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6시 45분 정희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늦잠을 잤나?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오지 않은 날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죠. 정희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컸나 봐요. 어제 오지 않았으니 오늘은 분명 올 테니까. 하지만 6시 45분이 지나고 7시가 되어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라면 포트를 바라보았어요. 물은 이미 끓고 있었지만 그 물로 라면을 끓일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아이가 이틀 연속 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아침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흘려보냈을 손님들의 얼굴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곤 했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5번째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희는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편의점 근처 골목길, 버스 정류장, 놀이터까지.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라면을 사러 오던 손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그 이상이었어요. 그 아이의 공허한 눈빛, 항상 멍이 들어있던, 말없이 고개만 숙이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우연히 근처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공원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출근길에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희는 공원 벤치들을 하나씩 지나치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에 있는 벤치, 나무 그늘에 가려진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역시 그 아이였어요. 더러워진 교복을 입은 채 벤치 위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 밑의 멍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어젯밤 비에 젖은 듯 축축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정희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아이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걸까요? 집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얘야, 괜찮니?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희를 보자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아줌마. 희미한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고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났네. 병원에 가봐야겠다. 정희가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병원은. 안 돼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다시 기침을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망설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가 그토록 병원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 아이는 또 어디론가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자. 내 집에 갈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추위와 열기에 지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부축하여 일으켰어요. 아이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체온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들러야 해. 정희가 말했어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정희는 아이를 직원 휴게실에 눕혔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정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후까지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들러 해열제와 감기약을 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정희의 원룸에 도착하자 아이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정희의 옷은 크기는 했지만 적어도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정희는 열이 오른 아이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니?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낯선 아이를 집에 데려온다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하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열은 약을 먹은 후에도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정희는 냉장고에서 얼음 주머니를 꺼내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 뭔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늘 혼자 사는 사람답게 냉장고 안은 썰렁했습니다.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사온 두부가 전부였어요. 정희는 이것들로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희는 두부를 썰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국물이 붉게 변하자 두부를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대충 끼니를 때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더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는 정희를 발견하고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공원에서 널 데려왔어. 정희가 다가가 말했어요.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상황을 기억해냈는지 다시 눕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배고프지?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나 봅니다. 먹을 수 있겠어? 정희가 다시 물었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주방으로 돌아가 밥을 푸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쟁반에 음식을 올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어느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쟁반을 내밀자 아이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받아들였어요. 천천히 먹어. 아직 열이 있으니까. 정희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 아이는 쟁반을 정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 좀 더 먹어야겠다. 그리고 좀 더 쉬어. 아직 열이 있어. 정희가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을 먹고 다시 눕자 아이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가방을 보았어요. 낡고 더러운 가방이었지만 혹시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건 응급 상황이야. 이 아이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야 해. 정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에는 몇 권의 책과 공책, 그리고 낡은 필통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정희가 교과서를 펼쳐보니 표지에 김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민우. 그래, 이 아이 이름이 민우구나. 정희는 다른 물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공책에는 수업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책은 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은 지 꽤 되었나 봅니다. 가방 구석에서 정희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서울가정법원 보호 대상자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서류일까? 이 아이가 보호 대상자라는 건가? 정희는 봉투를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해도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내일도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평했지만 정희는 단호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내일도 좀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의점을 비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침대는 아이에게 내어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왜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지?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그 서류 봉투. 정말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문득 아이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민우야, 안 자고 뭐해? 정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돌아보았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교과서를 봤어. 이름만 확인했어.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은 좀 어때? 정희가 물었고 민우는 좀 나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정희는 민우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 내일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우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은 안 돼요. 제발.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병원을 거부하는 걸까요? 왜 병원에 가기 싫은 거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을게. 정희가 약속했어요. 민우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민우야, 집은? 부모님은 걱정하시지 않을까? 정희가 물었어요. 이 질문에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집에 갈 수 없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서 그만두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지금은 더 쉬어. 내일 얘기하자. 정희가 말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국과 밥,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평소라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차린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아이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정희는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 일어났구나.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보다는 얼굴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와서 먹자. 정희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민우는 망설이다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힘내야지. 정희가 말했고 민우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희는 민우를 관찰했어요. 아이는 무척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처럼요. 그리고 종종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뭘 알고 싶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는지, 왜 집에 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 집이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정희는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이 없다니? 부모님은?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을 모를 수가 있지?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됐다가 다시 보육원에 갔다가 민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육원은 어떻게 된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도망쳤어요.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우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만두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민우의 가방에서 본 서류 봉투가 생각났어요. 서울가정법원 보호대상자 관련 서류. 그 서류에는 민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소파로 가서 민우 옆에 앉았어요. 민우야, 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봤어.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서류예요. 보육원에서 도망칠 때 가져온 거예요. 민우가 말했어요.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 내가 허락한다면.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보호시설 이전 기록, 의료 기록 등이었어요. 정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민우, 2010년 8월 15일생, 2011년 3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양 절차 시작. 정희는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10년 8월 15일. 그 날짜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모 정희영, 출산 당시 24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눈매, 입술 모양. 어떻게 이제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시는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계속 읽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기록, 보호시설로의 복귀, 두 번째 입양 시도의 실패.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의 기록, 마이너스 보호 대상자 김민우, 시설 무단 이탈. 현재 소재 불명. 정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3해 전 너무 어리고 가난했던 자신이 내린 결정.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홀로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아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우가 다시 물었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까요? 민우야, 나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마침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어요. 여기 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정희영. 그리고 내 생일, 2010년 8월 15일. 정희의 손가락이 서류의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친어머니야.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절 버렸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렸다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서류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입양됐을 때
처음엔 좋았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곧 달라졌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때렸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 그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갔을 때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죠.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가족이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문제아 취급했고 민우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우야, 내가 널 포기한 건 내가 너무 어리고 가난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4,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일자리도 없었어. 내 아버지는 널 낳기도 전에 떠났고. 민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널 키울 자신이 없었어.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그래서 널 보육원에 맡겼어. 입양되면 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어요. 처음에는 찾아갔어. 몇 번. 하지만 너무 가슴 아팠어. 널 데려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지. 그리고 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연락을 끊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보육원에 왔을 때도 몰랐던 거예요? 민우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정희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3해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었어. 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 정희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체념일까? 정희는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민우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늦었지만 엄마로서 널 돌보고 싶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그를 실망시킨 어른들만 만나왔으니까요. 약속할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살자. 내 집은 작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학교도 다시 다니고. 정희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정희에게 안겼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3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우가 갑자기 몸을 떼며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저는 무단 이탈했으니까.
불법이잖아요. 민우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선 가정법원에 연락해서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친권을 되찾는 절차를 밟을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야. 민우는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저랑 살고 싶으세요?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듯한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13해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정희는 민우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마치 어릴 적 갓 태어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제가 친모입니다. 13해 전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제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친권을 포기하셨다면 되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지금 보호시설에서 이탈한 상태라면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말해주었고 정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민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민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해결 과정이야. 우리가 정식으로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야. 잠시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할 거야. 약속해. 약속이라는 말에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이 깨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정희는 아이의 마음을 읽은 듯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내가 증명해 보일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민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우의 상태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아동보호소에 연락해 민우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아동보호소 앞에 도착하자 민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희가 안심시켰지만 민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었니? 모두 걱정했어.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민우는 정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의 친어머니입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어머니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네, 제가 민우의 생모입니다. 13해 전에 아이를 맡겼지만 이제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정희와 민우는 보호소 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소장이 말했어요. 친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소장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친어머니와 살고 싶니?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 일단 임시 보호 조치로 친모인 정희 씨와 함께 지내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 회복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민우의 심리 상담도 필요했어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가자. 오늘은 충분히 힘들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편의점이 생각났습니다. 이틀째 가게를 비우고 있었어요. 민우야, 잠깐 편의점에 들러야 할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에 도착하자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어요. 정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정희는 민우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민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당당하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사실, 나 이 가게 정리하려고 해.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왜요? 정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와 민우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정희를 도왔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에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은 어색하게 들렸지만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희는 민우에게 물었어요. 학교는 어떻게 할까? 다시 다니고 싶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좀 무서워요.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준비하자. 전학도 필요할 테니까. 우선은 우리 집 근처 학교를 알아볼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이미 잠들었고 정희는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친권 회복 신청서, 주거 증명서, 수입 증명서. 필요한 서류가 많았습니다. 정희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으니까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민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그래? 잠이 안 와?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몽을 꿨어요. 정희는 민우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정희가 말했어요. 민우는 정희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민우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13해 동안의 공허함이 이 순간 모두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